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일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자님과 함께 장기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12월 FOMC 금리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짚어볼 게 현재 유동성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후에 12월 FOMC 금리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의 지방은행 위기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BTFP라는 수단을 지원을 했는데요. 시행 후에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한때는 1,700억 달러에 달했다가 지금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일단 BTFP의 의미와 또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2023년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서 연준이 그 위기가 은행 전체로 퍼져나갈까봐 혹시나 해서 이제 은행들한테 유동성을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고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은행들한테서 국채나 어떤 담보를 연준이 받고 그거에 대한 그 자금으로 연준의 지급준비금을 은행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차대조표 자산에 지급준비금이 들어와요. 바로 꽂혀요, 그게. 그 다음에 부채에는 연준에 갚을 거, 대출 이렇게 남겠죠. BTFP, 대출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점들이 이어진 우리나라 옛날 삿갓처럼 생긴 모양이 이게 BTFP 잔고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위기가 발생하니까 위기가 발생하는 은행들이 이게 지급준비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서둘러서 많이 이렇게 빌렸어요. 그러고 나서 좀 평탄해지다가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뭐라 해야 되나 머리에 해당하는 것만큼 확 오르죠. 그러다 또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거를 자기 자산에 갖고 있어요. 그럼 은행은 원래 이자율 장사를 하잖아요. 금리 차익을 장사를 하는데 대출받은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급준비금이니까 지금 연준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급준비금 이자가 더 높으면은 은행은 이걸 쓰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 파란색이 은행이 갚아야 될 지급 그 금리고요. 그다음에 그 주황색이 지급 준비금 금리예요. IORB라고 하는데요. 이게 위에 있으면은 받는 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나죠. 그런데 받는 게 아래에 있으면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대략 줘야 될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파란색이 주황색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지급준비금이 우리 은행은 뭐 유동성 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급준비금이 필요 없어요. 해서 안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은행들이나 이 전체 이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은 BTF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3년 11월부터였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파란색 선이 오렌지 선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또 이 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1차 다시 한번 또 재차 한번 다시 올라갑니다. 회색처럼. 그럼 이때는 은행이 위기가 있었느냐? 아니죠. 은행이 위기 있었던 게 아니라 은행이 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의 기회가 생기면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빈틈을 찾아서 항상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걸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연준이 사실 이거는 이 BTFP라는 걸 만들 때 모델을 잘못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구멍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연준이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올해 1월에 이걸 보고 있다가 연준이 이거
이놈들 말이야, 이거 내가 이거 어려울 때 살려줬더니 이걸 갖고 차익거래를 하고 있어? 하면서 야, 그럼 이제부터는 최저 금리는 IORB로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에 요 네. 파란색이 갑자기 쫙 수직 상승해서 네. IORB랑 같아지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BTFP로 돈을 빌려도 수익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똔똔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란 그 회사에서 빌렸던 이 일군의 무리들이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네 하고 다시 이제 이 연두색처럼 이렇게 쭉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평탄하게 오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그때를 대비하고 또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은 만약에 이전에 BTFP를 했다면은 요 파란색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리거든요. 네. 그 파란색이 이제 자기가 줘야 되는 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벌써 75bp를 했죠. 네. 이게 훨씬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이제 손해가 되지 않는 데서 그걸 빌렸던 데는 제외하고 네. 이제는 무조건 갚기 시작했죠. 또는 아니면은 정말 나는 유동성이 필요해. 손해가 생겨도 유동성이 나는 그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필요해.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갖고 있겠죠. 근데 그 규모가 지금 한 2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제 완전히 사실 이제 자기의 소명을 다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은행들의 이 야근 이제 수익을 내려는 은행들의 이 빈틈을 찾아서 네. 그런 그 차익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도 다 나가고 이제는 정말 이제 나는 우리 은행은 너무 힘드니까 요거라도 필요해 하는 데만 이제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요걸 다시 보자면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이제 뭐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또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없어지면 BTF 잔고가 0이 되면은 뭔가 은행에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그런 추측들이 난무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봤을 때는 낭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TFP는 3월에 종료될 예정으로서 앞으로는 유동성이 축소될 예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소포금리인데요. 10월 초쯤에는 소포금리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IORB 선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그때 뭐 거의 2020년 이후로 역대 최고로 그날에 이제 저게 다 몰렸습니다. 국채 발행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사실 자금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을 국채를 인수하는 데 쓰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소포 시장에서는 이제 자금이 빠지겠죠. 네. 소포 시장에서는 돈을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올랐었는데 그때도 또 정말 말이 많았어요. 네. 이제 또 단기 자금 시장 이제 드디어 자금 경색이 시작됐다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거의 반 이상이 흘렀는데 네. 여전히 소포 시장은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이 자금 경색 이런 것들은 아직은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자 연준이 자체 개발한 지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연준화처 시간에서도 다뤄봤었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는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는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 위아래가 있고요.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중위값이거든요. 요 값이 0선이면은 지급준비금이 영어로는 어번던트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걸 차고 넘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다음에 요 값이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략 연준에서 밝힌 바로는 대략 한 마이너스 0.5 정도면은 앰플 네. 그냥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요. 마이너스 한 2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면은 이제부터는 지급 준비 부족한 이런 그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지금 0.15인가 그래. 마이너스 0.15인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그냥 그 어번던트한 네. 차고 넘치는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급준비금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걸 또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개월 만에 최소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GDP와 또 고용시장 등 실물 경제는 어떤지 또 짚어볼게요. 네, 요 실물 경제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관심을 갖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또 중순에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모든 그 관심은 그날 25 BPS를 인하할 거냐, 네. 아니면 그대로 있을 거냐, 요건데요. 일단 실물 시장을 보면은 크게 연준에서 세 지역 은행이 이 GDP 4분기 GDP를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상치죠. 그 맨 위에 파란색이 GDP 나오라고 애틀란타 연준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 주황색은 뉴욕 연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연준에서 하는 거 노란색 지금 지난주밖에 이거 발표를 안 했어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밑에 두 개는 매주 하고, 그다음에 그 아틀란타 연준 저 파란색은 거의 뭐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 날 때마다 계속 발표를 하는데 여전히 뭐 셉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뉴욕하고 아틀란타가 아주 잘 맞추고 있어요. 네. 최근 실적은 물론 이게 앞으로도 잘 맞춘다 그런 건 모르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이 높은 수준의 네. GDP, 이거 물론 실제 GDP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로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한번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볼까요? 네,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실업 수당을 적게 청구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실업된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고용 시장은 괜찮다. 고용 시장이 아주 좋아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업 수당 청구 이 지표는 사실 매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주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주에 휴일이 있다든지 네. 뭐 휴가가 많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사실 그냥 휴가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문화를 보면은 이제 다른 데 이직을 미리 잘 준비를 해놓고 네. 뭐 한 달 동안 휴가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휴가철에 보면은 실업수당 건수가 갑자기 쫙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보면 이 지표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은 그냥 지난주 대비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보다도 과거에 예를 들어 뭐 2023년에 첫 주부터 52주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변했고 지금은 첫 주부터 지금 뭐 40한 6번째 주인데요. 46번째 주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고 이걸 같이 비교해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올해 거예요. 네. 빨갛게 두껍게 나타나는 게 올해 건데 역시 보면은 8월에 여름에 실업 청구 건수가 확 올라가죠. 네. 그게 다 이때 여행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언제 여행 가냐? 연말 연시에 네. 연말 연시에 또 여행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대책 없이 여행 가는 건 아닐 거고요. 네. 그때 이제 뭐 다른 자리를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보고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연말인데 이게 갑자기 청구 건수가 올라갔다 해서 경제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요거는 대략 2013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본 거예요. 네. 자, 빨간색이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 있나요? 거의 밑에 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업이 굉장히 실업수당 청구가 굉장히 적다. 이거는 뭐 경제가 고용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그 기업이 사람을 구인율, 네. 구인율이 적으니까 나갔다가는 이게 직장 찾기가 어렵다 이걸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적긴 하니까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고용들이 있다 이렇게 그쪽이 더 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도별로 같이 한꺼번에 비교를 하니까 이해가 더 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 발행과 입찰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볼게요. 네, 사실 이제 좀 이따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4분기에 남아 있는 장기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국채 시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어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난달보다 이게 조금 금리가 많이 수익률이 많이 올라서 체결됐죠. 이 얘기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인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응찰 배수 또는 뭐 사자 나누기 팔자 요 비율도 보면 떨어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시장이 바라봤을 때 장기 국채는 네. 야, 이거 금리 수익률을 올려줘야지 내가 사지. 다시 말해서 이게 좀 쌓여야지 내가 사지. 그렇지 않으면 나 안 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FOMC 때 그때 신규 20년물이 얼마였냐면 4.04였거든요. 네. 9월 18일이니까 지금 대략 2달 전이잖아요. 그때 4.04였는데 지금 4.68에 어제는 그게 결정이 됐어요. 무려 64bp나 오른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실제 국채 시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네. 주로 이제 그 이유겠죠. 그런 장기 동안 내가 이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손해니까 되도록 금리를 지금이라도 수익률 높은 데서 이걸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찰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재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도 짚어볼게요. 네, 이 차트는 이제 밑에 파란색은 단기 국채고요.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장기 국채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맨 나중에 있는 거는 언제냐, 12월 31일 기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재무부가 발표한 네. 그 QRA라고 해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데서 네. 그 이번 분기에는 4분기에는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거를 기반으로 제가 예상으로 12월 말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장기 국채는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행한 거하고 그 재무부 예상하고 네. 그럼 지금 얼마냐면 이게 10억 달러니까 기준이니까요. 640억 달러 장기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발행해야 될 거는 3,930억 달러를 더 순 발행입니다. 네. 순 발행이라는 거는 전체 발행에서 만기 들어오는 거를 뺀 걸 의미하는데요. 순 발행이 이만큼 더 시장에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얼마 더 해야 되냐? 3,300억 달러를 더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단기 국채는 원래 QRA에 의하면은 12월 말 이 기준으로 QRA에서는 얼마를 갖기로 예상했냐면은 네. 690억 달러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2,680억을 지금 벌써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네. 시장에서 단기 국채 발행을 줄여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기가 뭐 100억 달러가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발행을 한 50억 달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 2,000억 달러 더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래포입니다. 영래포에 참여하는 MMF는 수익률이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좋은 걸 쫓아가요. 네. 근데 수익률이 이 단기 국채가 발행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단기 국채를 원하는 사람은 뭐 일정할 텐데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단기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그 얘기는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MMF로서는 일단 그래 그러면 나 이게 단기 국채 안 사고 그 영래포 살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의미하는 바도 앞으로 연말까지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물 경제와 국채 입찰 등의 상황을 봤을 때 12월 FOMC에서 금리 전망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어제까지 10년물 국채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국채니까요. 네. 이거를 보면은 FOMC에 이제 저기 맨 왼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긋는데요. 이때가 바로 FOMC가 열리고 50bp를 인하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그거를 완전히 장기 국채는 수익률은 완전히 비웃고 있죠. 지금 그때 대비 3.7에서 4.4니까 무려 70bps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년물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 뭐냐면은 FOMC가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리 내려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 국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자기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뭐에 베팅하고 있냐면 아니야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야 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전망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금리 인하를 시장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럼 9월에 보면은 이제 이 주황색은 25bp 인하, 그다음에 파란색은 그대로 인하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다음에 녹색은 50bp 인하인데 9월 말까지는 50bp하고 25bp가 거의 막상막하를 이뤘어요. 네. 그리고 인하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거야. 이건 0%였어요, 확률이.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가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네.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25bp하고 50bp가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역전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시장을 놀라게 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된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12월 FOMC 금리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한 연준와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증권 통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다음 주 월요일 12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